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2살의 유부녀 한보영이라고 합니다. 결혼 전에는 텔레비전에서 시댁 갈등, 고부 갈등 얘기가 나오면 전혀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해보니 시댁과의 불편한 얘기가 한보따리가 쏟아져 나오더군요. 정말 결혼을 해보니 시댁은 갑이고 며느리는 을이더라고요. 유부녀가 되어 시댁 관련 드라마를 보면 감정이입이 되고 제 사연도 막 얘기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저도 제 얘기 해보려고 작정하고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드라마보다도 영화보다도 더 기가 막히고 흥미진진한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길 바랄게요.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고아 출신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에 안 해본 일이 없고 주말까지도 쉬지 않고 일을 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 하고 많은 일들 중에서도 제가 식당 일을 많이 한 건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낀 일을 해결해주니 돈을 더 모을 수 있어서였어요. 그런데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저는 꿈을 키우게 되었어요. 훗날 회사들이 밀집된 지역에 직장인들을 상대로 한 작은 도시락집 하나를 차리자고요. 그리고 결혼 후에도 그 꿈을 이루려고 저는 열심히 돈을 모았죠. 제 남편은 34시고요. 직업은 변리사죠. 29에 변리사 시험에 합격해서 저와는 32살에 결혼을 했고요. 우리 부부는 올해로 신혼 2년차가 되었어요. 저희가 만난 건 제가 도시락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남편은 그 도시락집 인근 대학의 학생이었을 때예요. 그 당시 저는 오후 2시 반까지 도시락집에서 일을 하고 오후 5시에서 11시까지 고깃집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죠. 그때는 젊음이 자산이었으니까 젊음 하나 믿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제가 일하는 가게에 자주 온 단골 손님이었는데 훗날 들어보니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점심시간마다 제가 일하는 가게에 와서 점심 식사를 했고 자연스럽게 인사말을 나누다가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용기를 내어 전화를 해주었고 그렇게 우린 남녀 사이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그 뒤 변리사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다가 29살이 되던 해에 합격을 했죠. 남편은 취업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아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지만 결혼은 3년이 지난 뒤에 하게 되었어요. 이유는 제가 고아라는 것 때문에 시어머니의 반대가 아주 심했죠. 당연하죠. 저는 남편에게 이별을 고했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저희가 끝끝내 헤어지지 못하고 남편이 저랑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리자 시부모님은 못마땅해 하면서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었죠. 신혼집은 남편이 구한 빌라에서 전세로 시작하게 되었죠. 너와 나 우리 두 사람뿐이니 일단 작은 집에서 시작하고 좋은 집은 나중에 애 낳고 애들이 좀 크고 난 뒤에 사자. 네 생각은 어때? 물론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신혼집은 남편 고향에서 구했는데 그 이유는 남편이 고향에 있는 고등학교 선배의 변리사 사무소에서 일하기로 했기 때문이었죠. 남편이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사실 조금 찝찝하긴 했어요. 남편 고향에 내려가서 사는 건 일도 아닌데 남편 고향으로 내려가면 시댁과 가까워지고 시댁과 가까워지면 시댁 식구들과 부딪힐 게 뻔하잖아요. 남편도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죠. 남편의 가족은 부모님이 있고 위로 누나 1명, 남동생 1명이 있는데 시어머니 못지않게 남편 누나의 성격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시부모님보다도 남편 누나가 더 우리의 결혼을 길길이 반대했어요. 집안 수준 떨어지게 고아가 뭐니? 어쩜 내 동생은 여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을까? 내 아들 눈이 낮은 게 아니다. 과년이 내 아들을 꼬셨겠지.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고 작정을 한 거지? 이 앙큼한 여우 같은 게 우리 아들 순진한 거 알고 대놓고 꼬리를 쳤구먼.
시어머니와 남편의 누나는 제 앞에서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 얘기를 듣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대신 나서주었어요. 엄마랑 누나가 걱정하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문제될 거 없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보영이랑 저랑 부모님께도 누나에게도 잘할게요. 살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엄마랑 누나랑 걱정하지 않게 가운데서 제가 다리 역할 잘할게요. 믿어주세요. 저는 남편을 의지하면서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고향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저의 우려는 바로 나타났어요. 이사 첫날 시어머니와 남편의 누나가 와서는 제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아이고, 속 터져라. 우리 아들은 사자 붙은 전문직인데 조건에 맞는 여자 만났으면 세간이 이렇게 초라하지 않을 텐데. 전문직 남자가 빌라에 신혼집 얻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덕거리겠냐? 많고 많은 여자 중에 고아가 뭐야? 내 아들이 이럴 줄이야. 불쌍한 내 새끼.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면 옆에 있던 남편의 누나는 이렇게 맞장구를 치죠. 그러게 말이야. 저녀는 우리 집안으로 시집와서 완전 인생 역전하려고 작정을 했네. 이사 온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누나가 저를 부르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남편의 누나가 하는 말이 놀면 뭐하니? 너 취직시켜주려고. 시급 챙겨주려고. 나 같은 누나가 어딨니? 너 진짜 결혼 잘했다. 취직을요? 내가 당황하자 남편 누나가 한다는 말이 왜 놀래? 그럼 놀고 먹으려고 그랬어? 시집 잘 왔다 생각하고? 너 정말 웃기는 애다. 저는 제 말을 얼른 수습했어요. 더 커지기 전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도 일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라서요. 그래, 맞아. 황당했겠네. 이렇게 고아 챙기는 사람이 어딨니? 네 생각하고 만든 자리니까 잘해라. 남편 누나가 운영하는 피아노 학원에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물론 시급은 챙겨준다고요. 어차피 저는 남편 고향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서 돈을 벌 생각이었기 때문에 흔쾌히 수락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엔 피아노 학원 청소라고 했는데 청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은근히 많이 시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학원차 기사님을 해고하고 저에게 운전까지 시키는 거예요. 조금씩 짜증이 나긴 했지만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처지이니 불만 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월급을 주지 않는 거예요. 월급이 조금 늦을 거다, 뭐 이런 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일한 지 한 달 지났는데 월급 언제 줄 거예요? 노동을 했으면 당연히 그 권리를 찾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남편의 누나가 하는 말이 월급? 무슨 월급? 가족끼리 돈 받고 일하려고 했어? 와, 자기 진짜 웃긴다.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막말로 자기 아프고 힘들면 나는 두 팔 걷어붙이고 도와줄 거야. 그러니 지금 이 일 돈 안 받고 도와줘야지. 저는 남편의 누나 앞에서 길길이 날뛰면서 말했어요. 분명히 월급 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줘야 하는 거고요. 그랬더니 남편의 누나가 가짠다는 듯 저를 보더니 콧방귀를 끼면서 이제 알았네. 돈을 좋아하시는구만. 그래서 우리 동생 꼬신 거였어? 라는 겁니다. 빈정거리는 이 말투에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 성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말씀하세요. 고용청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라고 여유 있게 말하고 피아노 학원 문을 밀고 나서는데 남편의 누나가 제 뒤통수에 대고 그러더군요. 알아서 해라. 세상에 누가 고아를 무서워하니? 라는 겁니다. 알아서 하라고 했으니 저는 알아서 했어요. 그 길로 바로 가서 저는 고용청에 누나를 신고해버렸어요. 며칠 뒤에 고용청에서 피아노 학원으로 연락이 왔더군요. 남편의 누나가 저에게 쌍욕을 해대더군요.
이 미친년이 신고하란다고 진짜 신고를 했네? 남편의 누나는 이 일을 제 남편은 물론 시어머니에게도 일러바쳤죠. 저는 시댁에 불려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온갖 말들을 저에게 퍼부어댔어요. 가족 간에 돈을 받으려고 했어? 그것도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네가 언제부터 이 집안 사람이 됐다고 말이야. 겉도 모자라서 고용청에 신고를 하고 난리법석을 떨어? 네가 아주 우리 집안을 만만하게 봤구나. 아예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들어왔어? 나는 두 눈 뜨고 이런 꼴은 못 본다. 내가 어떻게 키운 남매인데? 하면서 결국엔 땅을 치며 울고불고 하시면서 아유, 내 팔자야.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집안을 꾸렸는데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는 엉망이 돼가고 있네. 며느리 잘못 들어왔어. 며느리 잘못 들어왔어. 시어머니의 통곡은 끝날 줄 모르고 이어지고 누나는 제 옆에서 팔짱을 끼고서는 저를 노려보더군요. 마침 퇴근한 남편이 들어왔더군요. 시어머니는 제 남편에게 또다시 방금까지 했던 레퍼토리를 하려고 시작하는데 남편이 딱 잘라 말을 해버렸어요. 이거 누나가 잘못한 거네. 내 와이프든 누구든 일 시키고 그 시간을 빼앗았으면 노동의 대가를 줘야지. 가족이라고 해서 그냥 부려먹는다고? 그건 아니다. 엄마,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피아노 학원을 하고 누나더러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것도 하루에 5시간 이상을요. 그럼 돈을 줘야겠어요? 아니면 가족이니 봉사해라 그래야겠어요? 남편의 말에 옆에 있던 남편의 누나가 하는 말이 너 여자 하나 때문에 사람이 변했구나. 가족밖에 모르던 놈이 이럴 거야? 누나한테 이럴 거냐고. 누나야말로 왜 누나답지 않게 이러는 거야? 가족밖에 모르니까 이러는 거야? 공과 사는 구별해야지. 가족이니까 더더욱 말이야.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까 남편의 누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일을 갈면서 저에게 월급을 주더군요. 이 일을 두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누나는 기회만 되면 저를 비꼬았어요. 주말 오후에 시어머니 댁에서 간단하게 차를 마시고 과일을 깎아 먹었죠. 그리고 저는 집에 가려고 그릇들을 설거지하고 있는데 쪼르르 남편의 누나가 제 뒤에 와서 하는 말이 어머, 설거지 하셨어요? 얼마 드릴까요? 그러는 겁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빵을 좀 사다 드렸더니 돈 아까워서 이건 어떻게 사오셨냐? 내가 빵값을 줘야지. 아이고, 돈밖에 모르는 년. 징그러 돈도 고른 년. 이러는 겁니다. 그러다 2달째 월급을 받고 났더니 남편의 누나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내일부터 학원에 나오지 마. 내가 쉬엄쉬엄 해도 돼. 공짜라서 부려먹은 거지. 너한테 줄 돈 너무 아깝다. 남편의 누나는 제게 줄 돈이 아까워서 저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저야 뭐 아쉬울 거 없죠.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의 누나가 운영하는 피아노 학원을 손절하고 새롭게 일할 곳들을 알아보고 다녔어요. 남편의 월급으로도 저희 부부는 충분히 먹고 살았지만 저는 놀고 싶지 않았어요. 제 능력껏 벌 수 있을 만큼 벌어서 남편에게 힘을 보태주고 싶었죠.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자기야, 나 낮에 아르바이트 틈틈이 한다? 혹시 내가 전화 못 받으면 일하는 줄 알아? 그렇게 저는 도시락집이며 일반 식당이며 백화점 푸드며 다양한 곳들을 옮겨 다니면서 아득바득 돈을 모았어요. 그렇게 2년을 열심히 일하고 났더니 결혼 전부터 모은 돈까지 합해 어느 정도 목돈이 만들어지더군요. 혼자가 아닌 부부가 같이 사는데도 물가나 주거비가 서울에 비해 비싼 편이 아니라 그런지 빨리 돈이 모아지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상의를 했어요. 여보, 나 통장에 웬만큼 돈이 좀 있는데 이제 아르바이트 그만하고 직장인들 많은 지역에 작은 도시락집 하나 차려볼까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그래, 한번 해봐. 당신 잘할 것 같은데?
그렇게 남편도 오케이를 해서 저는 시내의 목 좋은 상가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부동산 실장님과 상가를 보러 다니는데 우연히 남편의 누나를 만나버린 거예요. 남편의 누나를 보고서 저도 깜짝 놀랐지만 남편 누나의 눈도 동그래졌어요. 여긴 웬일이야? 저는 제가 상가를 보러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의 누나는 부동산 실장이 옆구리에 끼고 있는 파일을 보고서 부동산 직원임을 눈치채 버리더군요. 남편의 누나는 그 길로 시댁으로 달려가서 시어머니에게 바로 고자질을 했죠. 넌 시어머니가 허수아비로 보이냐? 그런 일이 있으면 시어머니하고 상의를 해야지. 너 혼자서 해? 그리고 네 주주의 상가를 보러 다녀? 돈이 어디 있는데? 내 아들 등골 빼먹은 돈으로 하려고? 정말이지 어떻게 시어머니는 말을 해도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차근차근 얘기를 시작했죠. 어머니께 상의는 못 드렸지만요. 이 사람하고는 상의를 충분히 했고 허락도 받았어요. 했더니만 시어머니는 순진한 내 아들 꼬셔서 잘도 해먹는다. 그래, 돈이 어디서 났냐고. 돈 말이야. 라며 돈의 출처를 궁금해하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죠. 이 돈은요. 결혼 전에 제가 모았던 돈과 결혼 후에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과 남편이 준 생활비를 모은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눈썹이 치켜 올라가면서 화를 엄청 내는 거예요. 아니, 그럼 너는 돈이 뻔히 있었음에도 안 쓰고 있었단 말이야? 신혼집 빌라에서 출발하지 말고 번듯한 아파트 사게 그 돈 좀 대지 그랬냐? 좁아터진 빌라 얻어 살면서 네 식당 차리려고 숨겨놓은 거야? 아휴, 가소롭다. 그 돈 좀 있다고 일부러 그런 거지? 일부러 숨기고 있었던 거지? 하면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을 해대셨어요. 이런 분위기에서는 어떠한 말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참다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이 돈은 남편도 알고 있는 돈이에요. 꽁쳐놓은 게 아니라요. 두 사람 사는데 무슨 큰 집이 필요하냐면서 남편이 먼저 빌라에서 살자고 한 거고요. 어머니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또 이상한 말을 만드세요? 답답한 마음에 속갯말을 해댔더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여우 같은 년, 우리 아들 홀린 년. 아주 계획적으로 우리 아들을 홀렸어. 시어머니의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에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진짜 저는 못 믿으셔도 아들은 믿어야죠. 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제가 고아라서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알뜰살뜰 돈 모아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면 부모로서 응원해 주지는 못할 망정 도시락집 차린다는 게 어머니를 속인 일이에요?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말이 나온 김에 해버리려던 참인데 시어머니가 제 말을 가로채시더군요. 저게 어디서 시어머니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말댔구야? 하여튼 고아년들이란 보고 배운 게 없어 그런가? 어른 알아볼 줄을 몰라요. 기가 막힌다. 어쩌다가 저딴 게 우리 집안에 내 며느리로 들어와서는 우리 집안을 말아먹으려 들까? 그래요. 이런 마당에 저라도 가만히 있을 순 없죠.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간 마음에 담아둔 말들을 모두 뱉어내버렸어요. 제가 일하는 식당에도요. 가끔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보면 딱 시어머니 같아요. 말 같지도 않은 걸로 꼬투리 잡아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목청 높여서 이김질하려는 거요. 그런 손님들 보면 직원들이 진심으로 죄송해서 고개 숙이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얼른 식당에서 나가버리라고 예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는 다들 욕해요. 어머니 말처럼 배운 거 없는 무식한 사람이라고요. 그거 아시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 듣기 싫으시면 처신 똑바로 하세요. 저는 속 시원하게 할 말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분을 참지 못하고는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손에 닿는 대로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시던가 말든가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는 심정으로
저는 말리지도 않고 분해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거실 벽에 붙어있는 시계만 쳐다보았죠. 곧 남편이 집에 돌아올 시간이거든요. 저는 속으로 어머니 딱 걸리셨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거실 모퉁이로 가서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정말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딱 맞춰 남편이 들어섰죠. 마침 그때 시어머니가 장식장 위에 장신구 하나를 꺼내서 막 거실 바닥에 던지던 순간이었거든요. 남편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한동안 서 있었고 시어머니는 혼자서 열내느라 남편이 오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거실에 물건들을 던지고 있었죠. 저희 집 도어록 볼륨 소리가 작은 편이죠. 남편이 야근해서 늦거나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늦게 귀가하면 제가 장기가 밝아 도어록 소리 듣고 바로 깨기 때문에 남편이 저를 위해 배려해 준 거였어요. 도어록 볼륨 소리에 깨지 말고 내일을 위해서 푹 자라고요. 놀란 남편이 시어머니를 불러 세웠어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엄마! 엄마! 남편이 불러도 모르고 있던 시어머니는 남편이 시어머니의 몸을 잡고서 그만하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제야 물건을 던지는 건 멈추시더군요. 저는 여전히 거실 귀퉁이에 앉아서 겁에 질린 듯 눈물을 흘린 채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죠. 정신이 든 시어머니는 그제야 남편에게 이런저런 자질구레한 변명들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보영이 전현이 나를 열받게 하는 거라. 나는 며느리랑 소통하고 싶은데 보영이는 왜 나를 그렇게 어려워하는지. 이번 도시락집도 그렇다. 나랑 의논해서 같이 상가 보러 가면 좋지 않니? 왜 날 속이고 날 빼놓고 그러는지 난 그게 서운하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변명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말했어요. 그게 서운해서 이러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엄마가 집사람 미워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괜히 시비 걸고 불시에 찾아와서 우리 집안 살림 간섭하고 제가 늦게 퇴근할 때가 많으니 저 몰래 시키시기도 편하셨을 거고요. 예전에 신혼초 때 누나가 피아노 학원 청소 집사람한테 시킬 때 엄마는 누나가 돈 안 주려고 했던 것도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남편도 열이 받을 대로 받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렸어요. 전현이 너한테 그러디? 너한테 다 일러바치디? 하여튼 못된 년, 하여튼 기본이 안 돼 있어. 엄마, 죄송하지만요. 기본이 안 된 건 엄마예요. 이 사람요, 엄마에 대해서 저한테 한 번도 일러바친 적 없어요. 제가 바보예요? 그걸 일러바친다고 알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느낌이란 게 있어요. 저요, 더 이상 제 아내가 엄마랑 누나한테 괴롭힘 당하는 거 못 보겠어요. 제가 제 아내에게 낯뜨겁고 민망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저희 부부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빌라 계약도 곧 끝나가는데 잘 됐어요. 애초에 엄마 곁에 오지 않는 게 옳았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고향을 떠난다는 말에 놀란 것 같았어요. 갑자기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잡으면서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아유, 아들 미안해. 엄마 생각이 짧았다. 다시 안 그럴 테니 엄마랑 여기서 살자. 응? 네 부부가 곁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든든했는 줄 아니? 뭐라고요? 든든했다고요? 그러셨겠죠. 제 아내가 집안일 다 해주니까 든든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부부가 이사 가면 부려먹을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저 이사 가지 말라고 잡으시는 거죠?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제 앞으로 다가와서 팔을 뻗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미안하다고 지켜주지 못해서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저는 그간 시어머니에게서 당한 서름이 복받쳐서 눈물을 쏟아버렸어요. 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 보란듯이 엄청 울어버렸어요. 그러고는 남편의 품에 안겼죠. 그것도 시어머니 보란듯이요. 시어머니는 잠시 그런 저와 남편을 보고 있더니
잘못했다고 반성하던 자신의 모습은 잊은 채로 너 지금 연기하니? 내가 뭘 어쨌다고? 난 잘못한 게 없다.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서 남편은 다시 못 박아 얘기했어요. 고향이 물가가 더 싸고 집값도 싸서 내려온 거였는데 괜히 왔네. 서울의 다른 변리사 사무소 알아보고 이직할 거예요. 어머니, 저희 집에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저희 이 집에 없을 거니까요. 그리고 눈에 까신 이 사람 데리고 서울 가서 저희 부부 행복하게 살 거니까요. 어머니도 여기서 속 편히 지내세요. 제 아내가 눈에 안 보이면 더 나으실 거예요. 어서 가세요. 어서 나가시라고요. 라고 시어머니에게 단호하게 얘기하고서는 시어머니를 쫓아내버리더군요. 솔직히 남편과 저는 고향에서 쭉 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락 가게를 알아보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오는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고 남편은 그 순간 마음의 정리를 해버린 거라고 해요. 남편은 자신이 한번 말한 건 하늘이 두 쪽에 나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말도 두말하지 않고 서울로 갈 준비를 차근차근 시작했어요. 변리사 사무소 선배도 남편을 이해해 주었고요. 시어머니와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며칠 뒤 남편은 사무실을 정리하러 출근을 하고 저 혼자 집에 있던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더군요. 우리 집안에 곧 둘째 며느리가 들어올 거라면서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온다고요. 그러면서 둘째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둘째 며느리가 판사 출신으로 지금은 변호사란다. 이제야 우리 집안에 제대로 된 사람이 들어오나 보다. 내가 이제야 큰 소리 치고 살겠어. 두 다리 쭉 펴고 살겠어. 라고 하면서 자랑을 해대더군요. 시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많이 이뻐하셨고 기대를 많이 했죠. 그 기대에 보답하듯 시동생이 변호사를 며느리로 데리고 왔더라고요. 저는 별 관심 없었지만 예의상 결혼을 축하드린다는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으려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제 속이 상하게 말을 하더군요. 어련하시겠어요. 아마도 시동생 결혼 얘기보다도 제 속을 상하게 하려고 전화를 하신 걸 거예요. 하늘이 날 버리진 않았더구나. 큰 며느리는 망했지만 그래도 둘째 며느리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니? 순간 기분도 상하고 더 들을 이유도 없고 해서 저는 끊으려고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말하고 있는데 어디서 전화를 끊어? 건방지게 어른이 말하고 있는데 아랫사람이 전화를 먼저 끊어? 하여튼 너는 하나부터 열까지 코아티가 줄줄 흐른다. 이쁘게 봐주려고 해도 내가 널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내일 우리 둘째 며느리가 집에 인사 온단다. 일찍 집에 와서 음식장만 해라. 아마도 시어머니는 이 말을 하려고 저에게 전화를 했을 거예요. 부탁을 해도 갈까 말까인데 단호하게 명령을 하고서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어찌나 기분이 상하던지 이 일을 남편에게 얘기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두기로 했죠. 집안에 세 사람이 오는데 음식 장만하는데 제가 도와야죠. 그리고 남편이 서울 사무소로 이직해서 곧 서울로 이사를 가니까 그때까지만 저는 참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예비 동서가 오는 날 저는 혼자서 장을 봐다가 갈비에 잡채에 몇 가지 전도 부치고 김치까지 담아서 다 해놓았죠. 그리고 집에 가겠다고 말하고 현관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화를 버럭 내면서 저에게 하는 소리가 뭐? 집에 간다고? 일을 버려놓고 가겠다고? 2층에 쥐 죽은 듯이 있다가 내 귀한 변호사 며느리 왔다 가면 뒷정리까지 다 하고 가야지. 난 창피해서 변호사 며느리한테 너 같은 애는 소개 못하니까 없는 데 숨어 있다가 뒷정리하고 가. 시어머니라고 그래도 존중해줬는데 정말이지 꼭지가 돌더군요. 이제 여길 떠나면 자주 보지 못할 것 같고 하나뿐인 예비동서가 인사를 온다고 해서 나름 정성을 들여 음식장만을 해준 건데 시어머니가 저를 아직도 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왜 뒷정리까지 다 해야 하는데요? 음식 장만까지 하면 됐죠. 뒷정리는 어머니 집이니까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라고 당당하게 내 뜻을 얘기했더니 시어머니께서 두 눈을 부라리며 제게 손찌검을 하려고 손바닥을 펴서는 손을 높이 치켜드는 겁니다. 저는 오른쪽 뺨을 내밀었어요. 알아서 하세요. 예비 동서한테 시어머니 인간성 그냥 확 다 까발려버릴 테니까요. 하고는 때리라는 신용을 했더니 시어머니는 막상 제 뺨을 때리지 못하고 자기 분에 이기지 못해 저를 밀어버리더군요. 시어머니의 힘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어디 가서 연약하다는 소리는 안 듣는 편인데 저보다도 나이가 한참 많은 노인이 저를 미는데 움찔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운동선수 출신이란 얘기를 듣긴 했지만 이 정도로 힘이 센 줄은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밀어서 2층으로 몰아가더니 작은 베란다에 저를 가둬버리더군요. 제가 시어머니의 힘에 밀려 바닥에 넘어졌을 때 시어머니는 밖에서 베란다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소리 지르지 마라. 내 둘째 며느리가 네 소리 들으면 가만 안 둘 거야. 베란다에 갇힌 저는 황당하더군요. 아니 글쎄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무례한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먹을 쥐어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기척은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생각했어요. 아차, 핸드폰. 저는 제 바지 주머니를 뒤적거렸어요. 다행히 제 주머니 안에 핸드폰이 있더군요.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일을 하는 중인지 전화를 받질 않더군요. 잠시 시간이 지난 뒤에 저는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전화를 받으면서 급한 일이야? 내가 지금 바빠서 말이야. 이따 얘기하면 안 될까? 그러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알았어 라고 전화를 끊었을 텐데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저는 제 용건부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더 바빠. 나 갇혔어. 어머니가 나를 2층 베란다에 가두셨다고. 빨리 와서 나 좀 구해줘. 나 공포스러워. 하고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깜짝 놀란 남편은 사무실에 급한 일도 뿌리치고 당장 오겠다고 하더군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남편과 예비동서와 시동생이 베란다에 갇혀있는 저를 구해주었어요. 남편을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남편의 품에 안겨서 엉엉 울어버렸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엄마, 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노발대발하는데 아까부터 예비동서가 제 얼굴을 보고 갸웃갸웃하더니만 저에게 말을 건넸어요.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저는 예비동서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서 그제야 예비동서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봤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날이 예비동서를 다시 만난 게 5년 전일 거예요. 예비동서와 재회했을 때가 2022년이었으니 5년 전이면 2017년도죠. 그날 친구 생일이라서 저는 친구 집에서 밤늦게까지 놀다가 집에 가려고 공터에 세워둔 제 차 쪽으로 걸어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세워놓은 차 앞에서 한 남자의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중년은 넘어 보이는 아저씨가 옷에 흙이 잔뜩 묻은 채로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내면서 땅바닥에서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서 아가씨가 당황해하고 있더군요. 아저씨가 저를 보자마자 묻지도 않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여보세요. 이 아가씨가 저를 다치게 만들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사람 좀 살려주세요. 아저씨의 이 말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아저씨가 아가씨를 위협하면 모를까? 아니, 어떻게 아가씨가 아저씨를 위협하지? 저는 이게 무슨 속인지를 모르겠고 또 괜히 나와 관련 없는 사람의 일에 끼어들었다가 도리어 덤터기를 쓸까 봐서 그냥 지나치려고 했죠. 그런데 아가씨가 저를 보는 눈빛이 간절한 거예요. 왠지 이 아가씨를 구출해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아가씨의 얘기를 더 듣기로 했어요. 아가씨가 그러더군요. 저 아니에요. 저분은 제 아버지예요. 딸이 어떻게 아버지를 다치게 하겠어요?
하면서 제 가슴을 치며 답답해했어요. 그러자 아저씨가 반박했어요. 저 아가씨 말 믿지 말아요. 아버지도 치는 인간 말종인 애예요.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에요. 제발 신고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서 아가씨는 아니라며 발을 동동 구르고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할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는데 마침 순찰을 하고 있던 경찰차가 다가오는 거예요. 경찰이 차에서 내려 저희 곁으로 왔고 먼저 무슨 일이냐면서 묻더군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죠. 그랬더니 경찰이 세 사람 모두 경찰서로 가서 얘기하시죠. 라는 겁니다. 저는 황당했어요. 남의 일은 4시간을 뺏겨야 하나. 그리고 내일 나는 새벽 일찍 출근도 해야 하는데. 그래서 경찰에게 사실 저는 목격한 게 없어요. 그냥 두 사람의 얘기만 들어줬어요. 그런데 제가 경찰서에 가야 한다고요? 제 말에 경찰은 앞뒤 말도 없이 네, 가셔서 진술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리에 있었으니 반드시 동행을 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아가씨가 저를 붙잡는 거예요. 옆에 있어달라고요. 오밤중에 이게 무슨 일인지 저는 알았다고 했죠. 얼떨결에 경찰서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순간 제 머릿속에 퍼뜩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 차 앞에서 벌어진 일이면 제 블랙박스에 모든 상황이 찍혀있지 않을까요? 제 말에 아저씨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러면서 작은 소리로 그러시더군요. 아차차, 블랙박스를 놓쳤네. 제가 아저씨 옆에 있어서 저는 아저씨의 작은 목소리를 고스란히 들었죠. 아저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순간 저는 알게 되었어요. 저희는 경찰서로 가서 블랙박스를 보았어요. 블랙박스 화면에 보니 제 차 앞에서 아저씨와 아가씨가 말다툼을 하는 걸로 보였어요. 아가씨는 아저씨를 말리는 듯한 분위기였고 아가씨가 고개를 돌리는 사이에 아저씨가 갑자기 자기 스스로 세게 몸을 부딪히며 넘어지더니 자기 몸을 계속 쾅쾅 바닥에 부딪히더군요. 바닥이 공터라 포장이 되어 있질 않았고 아저씨는 바닥에서 흙을 주워 자신의 몸과 얼굴에 막 바르는 거예요. 그러다 아저씨가 바닥에 주저앉았고 입을 크게 벌려 비명을 지르는 표정을 하며 난리를 치는 모습이 그대로 찍혔더군요. 블랙박스라서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이때가 비명을 지른 순간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이들에게 다가오는 모습까지 그대로 블랙박스에 찍혀있더군요. 아가씨 얘기를 더 들어보니 제가 아빠를 때려서 아빠가 쓰러졌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어떻게 딸이 아빠를 때려요? 그리고 아버지 등치가 있으신데 제가 때렸다고 해서 아버지가 쓰러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다투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계속 우기시는 거예요. 아가씨가 경찰에게 말하는 걸 얼핏 들었는데 친아버지가 맞고 친아버지는 노름을 하신다고 하더군요. 자기를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다고 하니까 일부러 바닥에 넘어지고 땅에 몸을 쾅쾅 부딪히고 하면서 병원비를 달라고 하는 거였대요. 저는 내일 출근이라서 그만 가도 되냐고 하니 경찰이 보내주더군요. 경찰서를 나서려는데 아가씨가 저를 붙잡더군요. 블랙박스 영상으로 억울함을 풀었다면서 영업 후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빨리 가야 한다고 했더니 아가씨가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면서 생명의 은인이라고 살해를 한다고 계좌번호를 달라는 겁니다. 뭐 이런 일이 생명의 은인이어서 살해를 받냐고 거두절미하고 집으로 와버렸죠. 그날 그 아가씨를 본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동서지간의 인연으로 다시 만나다니 참 신기하더군요. 예비동서와 저는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더 많은 얘기를 이어갔어요. 그 사이 친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드디어 엄마와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당시 예비동서는 사법고시를 앞두고 있었고 그때 만약 아버지의 덫에 빠졌다면 범죄자가 되어서 사법고시에 응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 당시는 사법고시가 존재하던 터라 예비동서는 그해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판사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판사 일이 엄청 많은 데다가 박봉이다 보니 예비동서는 판사를 그만두고 로펌에 들어갔다고 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제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처음엔 왜 그러지 생각했는데 혹시라도 자기 얘기를 할까 봐서 그러는 것 같았어요. 당연히 시어머니 얘기를 해야죠. 저는 예비동서에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연희 씨처럼 잘난 여자가 이런 시어머니가 있는 집안으로 시집 오는 게 아까워요. 다시 생각해봐요. 저는 시어머니 들으라고 큰 소리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제 입을 틀어막더니만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낮술 마셨니? 아무리 술을 마셨어도 없는 소리 하는 거 아니지. 저는 어이가 없더군요. 제가 언제 술을 마셨냐고 말하고 제 입을 틀어막은 그 더러운 손 치우라고 당당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는 그간에 있었던 모든 얘기를 다 해버렸죠. 고아라고 무시하고 집안일은 다 시키고 남편 누나네 피아노 학원 청소까지 시키면서 이런저런 잡일까지 싹 다 부려먹고 월급 준다더니 안 주길래 왜 안 주냐고 했더니만 가족 사이에 정없이 돈 요구하냐고 하고 어이가 없어서 원. 제 말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거짓말이라고 가족들 앞에서 그러시더군요. 거짓말은 당신이 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오늘 저 2층 베란다에 갇힌 거 안 보셨어요? 저분이 저런 분이십니다. 예비동서는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그러고는 부랴부랴 이 집에서 나가려고 하더군요. 시동생이 붙잡자 하는 말이 이거 나요. 이거는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일단 집에 가서 생각을 정리한 뒤에 연락할게요. 하고서는 저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예비동서에게 제 연락처를 건네주었어요. 그렇게 예비동서가 가고 나서 시동생이 난리 피웠죠. 나 연희 진심으로 사랑해. 이 결혼 파토나면 모두 엄마 책임이야. 엄마, 형수님에게 그러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얘기했어. 그런데도 형수 하나 못 잡아먹어서 난리를 피우더니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해요? 이 결혼 파토나면 나 엄마 안 볼 거예요.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 며칠 뒤에 시동생에게 예비동서로부터 통보가 왔다고 해요. 예비동서는 자신도 상식 이하의 아버지 때문에 질려버려서 시어머니도 그런 분 같다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결혼은 아닌 것 같다며 헤어지자고요. 그런데 시동생은 예비동서에게 헤어질 수 없다면서 매달렸다고 해요. 연희야, 난 헤어질 수 없어. 차라리 내가 우리 엄마랑 인연을 끊을게. 엄마가 형수를 싫어하는 정도로만 알았지만 베란다에 가둘 정도로 상식 이하인 분인 줄 몰랐어. 그날 베란다에 갇혀서 울부짖는 형수님을 보면서 나 많이 반성했어. 이 지경이 되도록 내가 형수님에게 가족에게 무심했구나. 그리고 엄마한테 그러지 마시라고 말렸어야 했는데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그러고는 시동생이 시어머니에게 그랬대요. 저에게 사과하라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년한테 사과를 하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까놓고 말해서 고아가 멀쩡한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각오를 하고 시어머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예 취죽은 듯이 조용히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오죽 부끄러웠으면 둘째 며느리 오는 날 그 애를 베란다에 가뒀겠니? 그러자 시동생이 그랬다고 하더군요. 엄마, 이거 신고하면 감금죄예요. 형수가 착해서 그나마 엄마를 어른 대접하니까 신고 안 하고 넘어간 거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더 기가 막혀 하더래요. 뭐? 지 주제에 나를 봐준 거라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야. 감금죄 같은 소리 안 해. 오버하지 말라고 해. 걔는 고아야. 고아. 지 주제를 알아야지. 그렇게 무식하게 말을 내뱉더랍니다. 시동생과 예비동서는 엄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고 해요. 예비동서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시어머니와 관련된 부탁 한 가지를 하더군요. 저는 그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었어요. 예비동서가 시어머니 집에 갔어요. 저와 남편도 오라고 해서 갔죠.
그랬더니 예비동서가 시어머니에게 그러더군요. 큰 며느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큰 며느님 변호사가 되어 고소 진행할 겁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게 보통 일은 아니구나 싶었는지 그제야 저에게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더군요. 저를 비롯해 이 자리에 있는 가족 모두가 시어머니의 말이 진심이 아님을 느꼈죠. 그러자 예비동서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들더군요. 예비동서가 꺼낸 서류는 제가 예비동서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고소장이었어요. 예비동서가 그날 전화로 저에게 부탁한 건 고소장을 작성하자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고소해버리자고요. 끝내 시어머니는 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예비동서는 고소건을 진행하겠다며 사무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울고불고 하면서 저에게 매달리더군요.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너한테 한 건 모두 잘못했다. 진심이야. 하면서 두 손을 모아 싹싹 비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도도한 척 그대로 앉아 계셨는데 시동생의 말 한마디에 무너진 거죠. 엄마, 형수님한테 사과 안 하실 거죠? 그럼 저도 엄마 아들 안 할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인연 끊어요. 그러면서 예비동서의 손을 잡고 나가려고 하자 그제야 이제 오도 가도 못할 상황이란 것을 느꼈는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기 때문에 고소는 취하했지만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전의 가족으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시동생은 시어머니의 인간성에 크게 실망했고 결혼식 때만 혼주로 시어머니를 참석시키고 왕래하지 않았어요. 아예 시동생네는 시댁에 오지 않았고 저희 부부만 가끔 왕래를 하고 있죠. 그래도 시어머니는 정신을 덜 차리고 저희 둘째 며느리가 판사 출신 변호사라며 지인들에게 떠벌리고 다니면서 동서의 이름을 팔고 다니죠. 그러다가 한 의뢰인이 동서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다고 해요. 의뢰인 말이 변호사님 시어머니 소개로 왔다면서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자기 이름 대고 며느리 찾아가면 무료 변론해 줄 거라고요. 동서는 이 말에 경악을 해버렸죠. 의뢰인에게는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시어머니를 찾아갔다고 해요. 자식과 부모 간에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어요.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고아원 며느리는 함부로 하고 변호사 며느리는 자랑거리예요? 저는 시어머니 지인들 무료 변호해 줄 만큼 한가한 사람 아니니까 다시는 그런 분들 제 변호사 사무실에 오게 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그러면 업무 방해죄로 고소해버릴 거예요. 저도 동서를 등에 업고 시어머니에게 사이다처럼 시원한 말을 날렸죠. 자식들한테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피해는 주지 마셔야죠. 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 후로 우리 부부와 시동생 부부는 완전히 시어머니와 의절해버렸죠. 저희 부부는 이미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먼 거리를 달려 저희 부부를 찾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저희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는 저희 집 현관 문고리에 반찬을 걸어놓고 가더군요. 저는 그 반찬들을 열어보지도 않고 싹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죠. 음식이 뭔 죄냐 아깝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누가 알아요? 거기에 뭘 넣었는지?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매번 당신이 해준 반찬은 입에도 안 대고 바로 버리고 있다는 사진을 보냈어요. 시어머니는 이에 대해 말도 못하고 부글부글하고 있겠죠. 남편 누나 말이 요즘 시어머니가 매일 절에 가서 기도를 드린다고 해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기 위함이라고 하더군요. 남편 누나가 엄마에게 안부 문자라도 한 번씩 보내라고 하지만 남은 가족들은 모두 시큰둥이죠. 남편 누나는 가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징징거리죠. 이젠 시어머니 곁에 자신밖에 안 남았다면서 걸핏하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는 절대 나를 떠나면 안 된다라고 집착을 보인다고 해요. 그 말에 남편 누나는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다나요?
제가 곁에 살 때는 시댁 자빌은 제가 다 했는데 이제는 시어머니 곁에 아무도 없으니 자신이 다 해야 해서 미쳐버리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런 남편 누나도 하나도 불쌍하지 않아요. 저한테 했던 짓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당해도 싸죠. 동서와 저는 친자매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는 선을 딱딱 잘 지키죠. 그건 우리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오래가자는 의미예요. 동서는 가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도 나는 시어머니 영영 안 볼 것 같아. 우리 아버지한테 질려버려서. 우리 아버지도 매번 반성했다고 하지만 끝내 반성하지 않고 가족들에게도 지독해졌거든. 차라리 서로의 인생을 사는 게 편해. 그건 동서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남편과 저는 가끔 시어머니 얘기를 하죠. 언젠가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뉘우쳤을 때 시어머니를 한번 뵙자고요. 그런데 과연 그런 날이 올까 싶네요. 제 사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